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지표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줬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코로나19로 경제 생태계에도 변화가 생긴 만큼 발빠른 처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송현경제연구소 장광수 거시경제본부장,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을 보면 이 마이너스 1% 성장해서 역성장을 한 거죠. 22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 이거를 좀 선방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역시 피해를 예견한 만큼 나온 거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치로 보면 굉장히 선방을 했죠. 마이너스 1%인데 이제 이게 아직도 사실은 최종치가 아니거든요. 속보치라고 하죠, 저희가. 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 달은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봐도. 작년 4, 4분기에 속보치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통계를 들여다보면 마이너스 1% 정도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수치상으로 상당히 선방을 했다. 예. 근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민간 소비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한 절반 정도 돼요. 민간 소비라고 내수 시장에서의 소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소비는 민간 소비, 정부 소비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데 이 민간 소비가 우리나라 경제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5% 정도 줄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런 적이 없어서 지금 민간 소비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게 작년 성장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아무도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하는데 수입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수입. 수출만 얘기하는데 네, 우리 수출 잘하는 것만 이야기하는데요. 수입이 마이너스 3.8% 줄었거든요. 근데 이 수입이 마이너스로 줄면 이게 성장에 상당히 플러스가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잘 이게 안 와닿는 수치인데 수입이 마이너스 4% 정도 되면 이것 때문에 성장이 한 2% 정도 성장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소비를 계속 수입을 해왔다고 하면 작년도 성장률은 마이너스 1보다도 훨씬 더 나빴을 텐데 수입이 많이 주는 바람에 그나마 마이너스 1%로 우리가 이게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수입이 준 이유가 뭐냐고요? 수입이 준 게 두 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그렇죠. 소비를 안 해서 주는 게 있고, 또 공장이 장사가 안 되니까 설비나 재료를 안 들여오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1%는 상당히 선방한 건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간 부분하고 기업 부분에서 상당히 뼈아픈 성장이었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장광수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지표? 예, 사실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작년 11월에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을 때 그 작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1.1% 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그 정도 성장률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4, 4분기 성장률이 이제 한 0.8%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보다 높은 그 성장률을 기록한 걸로 현재는 게 추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간 성장률이 이제 한 1.0% 정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익숙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상당히 우리 경제가 좀 안 좋다는 그런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수치로 보면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사람들이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3, 4분기, 4, 4분기 성장률이 2분기 연속 플러스를 보였다는 점을 보면 그렇죠. 뭐 하여튼 뭐 경제 회복 기조가 있다. 추세는 좀 돌아선 거네요. 추세적으로는 좀 이제 성장률이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성장세 자체는 1, 4분기, 2, 4분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뭐 규모 자체는 좀 작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평가를 해보면은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K 방역 뭐 이런 얘기도 하고 K 방역의 성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코로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뭐 K 방역도 있지만 KIT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IT의 강국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집콕이라든가 또는 이제 비대면 서비스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성장을 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T 부분에 있어서의 수출 이런 것들이 우리 성장에 크게 기여를 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정부가 이제 4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67조 원인데 GDP 한 3.5% 정도 되거든요. OECD 국가들의 평균이 한 6.6%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GDP에. OECD 국가보다도 더 적은 재정을 투입해서 세계에서 뭐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최상위 성장률이고요. 그리고 G20 중에서는 이제 중국 다음으로 그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 뭐 성적표를 이렇게 뭐 A, B, C, D로 나눠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경제 성적표를 평가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좋게 평가할 수 있겠다. 뭐 A 정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 그러면 지금 사실 뭐 지난해 1, 2분기에 비해서 3, 4분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서 우리 경제가 지금 이제 뭐 일종의 V자 반등이라든지 이런 갑자기 이제 추세가 이제 성장으로 돌아서는 다시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로 좀 돌아서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분기별로 보게 되면 1분기 지난해 마이너스 1.3%, 그다음에 2분기 마이너스 3.2%, 3분기 2.1%부터 해가지고 지금 4분기에 1.1% 달성이 돼가지고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뭐 마이너스 1%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1.4%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OECD나 한국은행에서 당초에 작년 말에 전망했던 마이너스 1.1% 거의 근접했어요. 상당히 뭐 잘 예측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3, 4분기가 좋아졌으니까 내년도 올해죠. 올해 경제 성장률 반등이 되지 않겠냐 예상을 해서 전망기관에서 보는 건 올해 한 3.2% 정도 보고 있거든요. 3.2% 보고 있는데 관건이 지금 이제 1분기에 이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는 요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좋아지느냐 그게 관건인데 지금 이제 아까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작년도 이제 내수 실적을 보게 되면 민간 소비가 이제 마이너스 5% 이제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GDP 기여도에 보게 되면 50% 이상 차지하게 되면 민간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살아나지 않으면 올해 3% 반등이 어떨까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근데 어쨌든 지금 1분기가 상당히 겨울철에 지금 그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민간 소비가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1분기 내내 간다 그러면 사실 올해 3% 달성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뭐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되고 있고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와 있고 그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수출은 최근에 이제 많이 살아나고 있어가지고 7개월 연속 뭐 이제 증가세 특히 작년 12월에는 12.6%로 해가지고 11월에 비해서 무려 3배 이상 그 증가폭이 확대가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수출은 조금 그래도 낮아지고 있는데 민간 소비를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오히려 V자 반등 3% 달성하는 것도 그렇게 낙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적을 할게요. 작년 2분기가 그 전분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3.2였어요. 2분기가 성장률이. 성장률이 그렇죠. 그러다가 3분기에 고기에 비해서 2.1% 올라왔고 올라왔죠.
거기에 비해서 1.1% 올라온 거예요. 4분기에는, 4분기가. 네.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를 딱 놓고 보면 2분기 때 마이너스 3 빠졌다가 그렇죠. 3분기 때 2% 올라오고 4분기 1%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작년 4분기만 놓고 볼 때는 2분기 때 빠진 것을 회복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전체로 보면 보세요. 1분기가 마이너스 1.3. 그렇죠. 거기에 마이너스 3 네. 더 빠졌어요. 그리고 2 올라오고 1 올라왔거든. 그게 전체로 보니까 마이너스 1.4%, 1.0% 빠진 거 아니에요. 그 정부가 야 작년 2분기, 3분기가 2%, 1%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런 추세가 금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거지. 왜냐하면 2분기에 3% 빠진 것을 회복했을 따름이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저는 서 교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3%가 되려고 하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민간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민간 소비가 늘어날 기미가 안 보여요. 작년에 워낙 많이 되었잖아요. 그럼 수출이거든요. 근데 수출도요. 작년 통계로 보면 작년 수출 통계가 마이너스 2.5%의 연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반기에 살아나긴 했어도 예. 연간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금년도에 그게 뭐 3%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성장을 하려면은 수출이 아주 잘 되거나 아니면 내수가 확실히 살아나야 되는데 그걸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두 분 다 지적을 해주시는 게 지금 내수인데 내수가 지금 사실 묶여서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영향이 그것도 있고 그 코로나 때문에 네.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로 시간도 줄고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없어졌잖아요. 예. 그 이분들이 소득이 있어야 쓰는데 그렇죠.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그러면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완화되고 만약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완화되고 코로나19가 뭐 백신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위험도가 좀 낮아지면 다시 회복되는 원상복귀되는 거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충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V자 반등이다 했을 때 그 정의도 우리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우리가 V자 반등을 하느냐. 물론 이제 성장세가 좀 높아지는 거는 맞겠지만 네네네. 금년도 성장이 이제 3.0에서 3.2%, 3.1% 수준이 되는 거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내용적으로 보면 그 성장 내용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소비가 좀 더 살아난다든가 예를 들어서 네.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돼서 좀 이제 조기 만약에 그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네. 개발이 들어오면서 돼서 투여할 예. 수 있고 뭐 조기 그게 이제 종결이 된다고 그러면 예. 그동안에 이제 억눌렀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일종의 펜트업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펜트업 효과가 있다든가 또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보복 소비라고요. 네. 그 리벤지 스펜딩이라는 그런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예상보다 내수가 살아날 수 빨리 있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3.2% 정도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예. 과연 그게 V자 반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저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해오다가 그리고 그런 성장 궤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장해 나가는 궤도가 있는데 지금 그 성장 궤도에서 지금 이탈했거든요. 밑에 쪽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성장 궤도로 복귀하려고 그러면 한국은행이 이제 작년 코로나 사태 이전에 경제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2020년이 이제 2.1%, 그 2021년 금년이 2.4% 원래 예상을 했었습니다. 전망을 했었는데 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전망치를 이제 하향 수정을 했거든요. 조정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추세로 만약에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금년도 성장률은 5%대 이상이 돼야 그런 성장 과거에 우리 그 원래 성장 궤도로 돌아갈 수 있다는 돌아설 수 말씀이신 있다.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V자 반등이라고 만약에 3.2% 성장한다고 했을 때 네. 우리가 V자 성장이라기보다는 뭔가 U자라든가 소위 뭐 나이키형이라든가 뭐 이런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V자 반등이라는 측면은 조금 우리가 급격한 성장보다는 완만한 성장이 좀 성장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성장 궤도로 네. 비교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 소비가 한 1,000조쯤 돼요. 민간 소비가요. 네. 5% 줄었잖아요. 네. 그럼 50조 준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50조 준 게 어디에서 줄었냐?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봉급을 받는 분, 코로나 영향을 안 받은 분은 네네. 소비가 줄었다고 하면 9시 이후에는 근무를 못하게 하니까 이거 그 식당에 문을 안 여니까 돈은 있는데 못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쓰고 싶어도 일자리가 잘리고 이래가지고 소득이 없어서 소득이 줄면서 못 그죠? 쓰는 그러면 경우도 있을 거고요. 50조 소비가 줄었는데 이게 금년에 살아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하려면은 네. 그 중에서 돈은 있는데 쓰고 싶어도 소셜 디스턴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 때문에 못 쓴 것이 맞냐 아니면 일자리가 잘린 것이 맞냐 이거잖아요. 그렇겠죠.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작년에 실업자가 재작년에 비해서 사실상 실업자 휴직이라든지 뭐 그냥 쉼이라든지 이게 한 거의 100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 100만 되는 분이 1년에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었다고 하면 10조예요. 네. 예, 그럼 200만 원이었다고 그러면 그 2천만 원이었다고 그러면 연간에 예. 그럼 한 20조거든요. 보세요. 소비가 50조 줄었는데 네. 실업자는 사실상 100만 늘었단 말이죠. 그럼 100만 늘어나는 소비자들의 연간 소득을 3천만 원만 잡아도 이게 30조거든요. 결론은 뭐냐? 작년에 소비가 50조 줄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은 일자리가 잘린 사람 때문에 생긴 소비의 감소지. 따라서 이것은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 않으면 소비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작년에 일자리가 하나도 안 없어지고 예. 돈은 쓰고 싶어도 식당이 문 닫는 바람에 뭐 극장이 문 닫는 바람에 못 썼다 그러면 그것만 풀어주면 소비가 살아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아니기 문제가 아닌 때문에 거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민간 소비도 작년에 비해서 크게 살아나기를 어렵다고 기대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다고 말씀이시군요. 아까 그 일자리 상실과 그로 인하는 소득 감소가 결정적이라고 근데 보는 사실 일자리가 없어진 게 자영업자들이 이제 사업장을 내놓고 문을 닫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거기에 딸린 이제 일자리들도 같이 많이 없어지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최근에 그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손실을 좀 보상을 해주는 대책이 좀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현실성이 있게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 일회성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가는 거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뭐 지금 우리나라 그 구조적으로 고용 시장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그 민간 소비에 그 코로나19가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자영업 전체 인원수가 558만 명, 553만 명 정도 되네요. 550만 명 이상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전체 우리가 고용 그 되는 시장에서의 그 비중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25% 정도 되거든요. 자영업 비중이. 근데 이제 OECD 국가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한 16%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G7 국가 같은 경우도 한 12% 정도. 그다음에 그 미국 같은 경우 6% 정도고 네. 일본도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엄청 높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25% 정도 되니까 상당히 이제 자영업자 비중이 많은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그 이제 취업자 수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22만 명 정도가 감소했어요. 네, 줄었죠. 작년도에. 예. 그러다 보면 소득이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자영업 시장의 그 지표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 작년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아까 550만 명 이상의 자영업들이 그 실제적으로 이제 인원들이 준 숫자입니다. 7만 5천 명 정도가 감소했고 네. 그중에서 이제 고용 없는 자영업자 수가 오히려 9만 명 이상 늘은 반면에 그다음에 고용 있는 자영업 수는 16만 5천 명 정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나홀로 사장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직원을 두고 있다가 직원을 소위 말해서 자른 그렇습니다. 거네요. 매출이 주니까 당연히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여파가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면서 자영업자에 미치는 임팩트가 사실 다른 나라보다 더 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 자영업 손실에 대한 그 보상을 좀 보상법 해주자.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민주당의 이제 민병덕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네. 이제 월 한
1조 원 정도, 24조 원? 24조 예. 7천억 정도인가요? 예. 그걸 4개월 동안 이제 막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한 100조 원 정도 되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재원을 지금 마련하는 게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영업자 지원하는 게 형평성상 또 맞는 거냐 그런 논의도 있고 지금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자영업 상당히 미치는 이제 부정적 여파가 크기 때문에 일견 뭐 충분히 이제 지원해야 되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그 재원 조달 방법, 예. 그다음에 뭐 지원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뭐 100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제도화 검토 지시했고 또 이 금고 우리나라 곳간을 참 책임지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우리나라 연간 복지 예산이 200조인데 100조 쓰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뭐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이 손실보장책이 뭐 지속적인 대책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제도화는 뭐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지원 규모에 있어서 또는 지원 방법에 있어서 재원 조달 방법에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자영업자들 영업이 제한이 됐다 그러면 그만큼 제한에 따른 피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 피해 보상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는 여러 가지 방법상의 문제가 있고 재원 조달상의 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한 100조 원 규모의 어떤 손실 보상액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네. 그것도 더군다나 한국은행이 이제 국채 매입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방안들은 좀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지원을 하더라도 100조 원이라는 규모는 너무 크고요. 또 한국은행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채 매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에서 소홀한다든가 적정한 규모를 산정을 해서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대신에 혹시 국가 재정상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그러면 자영업자들한테 무상으로 또는 무상이라기보다는 무이자로 장기 대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에 의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무조건 손실 보상을 국채 매입을 통해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으로만 단기적으로 하겠다 이런 발상은 좀 그래서 손실 보상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뭔가 좀 세심하고 좀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무슨 국채 얘기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는 손실보상금과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이 발행한 국채는 한은이 매입해서 한국은행이 매입해서 매입 금액은 정부가 이관한 후에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뭐 한국은행 얘기를 하시고 국채 발행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100조 원 하면 사실 신 교수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신 교수님이 누누이 저희 방송 나오셔서 100조 원 정도는 최소한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해줘야 된다.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방식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행이 지금 국채를 정말 이건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거 하고요. 네. 국채를 발행해서 한국은행이 사주는 거 하고는요. 이건 천당과 지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돈이 결국 정부 재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민병덕 의원인가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한국은행이 돈 찍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야기하기 전에 네. 대상부터 이야기합시다. 누구 줄 건데요? 소상공인 줘야겠죠. 그러니까 손실 피해가 뭐가 손실이냐고요? 지금 우리 자영업자 이야기 나와요. 그렇죠. 자영업자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매출이 얼마가 줄었다라고 하면 그건 통계로도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해 보상이라고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용직 있잖아요. 상용직이 한 근 2천만 가까이 될 거예요. 상용직이 지금 계속해서 작년에 많이 줄었거든요. 상용직이 지금 통계로 보면 거의 한
30만 정도 줄었어요. 재작년에 비해서. 네. 그리고 이게 속도가 점점 커져가지고 작년 12월에는 상용직이 재작년에 비해서 하나도 안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상용직이라는 게 뭐냐? 회사 잘 다녔어요. 근데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대요. 그래서 잘렸어요. 이분은 코로나 피해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그 뭐 문학에 종사하는 분이나 학원에 종사하는 분이 소득이 그래도 평시에는 한 3, 4천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 학원 다 문 닫고 뭐 골프 연습장 문 닫고 해가지고 소득이 쫄딱 없어졌어요. 그 코로나 피해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손해보상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자영업자를 제외한 분에 대해서는 이게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단 말이에요. 숫자는 그게 선을 긋기가 훨씬 굉장히 많은데. 힘들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손해보상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앞에 자영업자의 뭐 매출 손실이라든지 이렇게 나가야 혼란이 없다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600만 자영업자가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피해 입은 것에 40%를 보전해 준다고 치고 다만 매출이 예를 들면 뭐 5억이 넘어간다든지 하는 자영업자는 또 그 이율을 조금 낮춰줘서 대충 우리가 전에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게 최소 한 60조에서 한 100조 그리고 그 보상 배율을 70%로 올리면 금액은 더 커지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100조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산출이 나오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특고라든지 상용직 근로자가 네. 이번에 코로나로 잘려가지고 소득이 없는 분에 대한 보상까지도 다 합해서 계산하면 더 큰 금액이 우리 필요할 수밖에 1년에 없겠네요. GDP 2천 중에서요. 급여로 나가는 돈이 약 절반이거든요. 1,000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00조 정도의 규모는 충분히 제대로 된 보상을 하려고 하면 필요하다. 필요한데 그거를 대상을 아까 손실보상법으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앞에 그럼 자영업자는 들어가나? 그러면 상용직은 잘린 사람은 들어가나? 어떻게 되나? 이런 혼란이 이게- 생길 수 있어서 저는 자영업의 피해에 따른 보상이라고 제한을 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혼란이 없겠다. 재원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돈 찍어서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를 망가뜨리는 방법이에요. 재원 문제는 다시 여쭤볼게요. 네. 재원 말씀하셨으니까 재원도 한번 다 들어보고 신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중앙은행에서 돈 찍어내고 그거를 이제 뭐 이제 지원을 하는 이제 재원으로 좀 준비를 해보자라는 게 지금 민병덕 의원의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일단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부양 차원에서 그 정부가 국채 발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매입한 사례들이 이제 많습니다. 뭐 일종의 양적 완화죠. 근데 예.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양적 완화를 그렇게 크게 해본 적이 없고 일단 작년에도 국채 매입했던 규모가 한 11조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100조 원을 갖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국채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매입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은 그 국고채 금리도 뭐 1.76%까지 오르면서 연내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스탠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제 오르는 기세가 보일 때 예. 그 시장 안정 차원에서 이제 국채를 매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정부가 소위 말해서 부채 발행하는 그거를 이제 그 금융 지원하기 위해서 뭐 매입하는 거는 좀 안 좋은 어떤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 한번 시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가보지 않은 길을 갔다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일단 인플레이션 그 압력이 높아지겠죠. 시중에 이제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지금 M2 같은 경우도 지금 광희 통화장 같은 네. 경우도 3,150조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뭐 물론 이제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1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유지되지만 어느 정도 실제로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되는 요인은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국가 신용 등급에 미치는 임팩트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사실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정부가 100조 원 국채 발행해가지고
그걸 갖다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강등이 된다거나. 예, 그런 예를 얘기 들어서. 하거든요. 참고적으로 지금 S&P나 무디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 AA고 피치만 AA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그 더블 싱글 A 정도 되거든요, 일본이나 중국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일단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보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한 47% 정도 되니까 뭐 혹은 이제 100조 원 정도 국가 채무 늘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않냐 생각은 들긴 한데 일단 우리나라 통화가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그거를 이제 국채를 발행했을 때 사주는 거냐 아니면 국내 민간 그런 데서 소비가 되는 거냐 거기에 상시 관건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너무 길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간단하게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일단 그 나중에 그 실질적으로 국채가 늘어나가지고 국가 채무가 늘어날 때 신용등급에 미치는 그 이런 연구들 그거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한국은행이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를 매입하는 거는 뭐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하는 뭐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텐데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민병덕 의원이 이제 제안한 거는 한국은행에서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직접 인수하는 거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좀 다른 차원의 아까 제가 얘기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실 그래서 직접 인수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 한은법 75조에 보면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 조항이 네, 있어요? 조항이 있지만은 사실 뭐 그건 사문화된 거고요. 거의 뭐 만약에 이제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한다, 국제 발행 시장을 통해서 뭐 그랬을 경우에는 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국가 신용 등급의 문제라든가 또 국가 부채의 화폐 문제라든가 재정의 화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거는 좀 삼가하는 게 좋겠고요. 이제 발행 시장을 통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경우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유통시장에 이제 국채가 많이 유통이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사실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금리 수준을 만약에 초과한다고 그러면 뭐 그때 이제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한다 했을 경우에는 그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국채가 소화가 되고 금리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국채를 직접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거를 저는 그 강에 이렇게 좀 비유하고 싶더라고요. 강이요? 강에 이제 강물이 이제 도도히 흐르다가 뭐 이제 강이 흐른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에서 국채가 소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느 날 장마가 비가 많이 내렸어요. 비가 많이 내렸으면 이제 강물에 물이 많이 불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강물이 이제 넘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뚝을 좀 더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역할은 이제 한국은행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국 그런 역할을 만약에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한다는 얘기는 결국 강둑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난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둑이 무너지게 되면 마을에 물에 잠기고 피해가 가옥 피해도 있을 거고 사람도 죽고 피해가 큰 피해가 일어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국은행 국채를 직접 인수하였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결국 국가적인 피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거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다시 신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규모예요, 규모. 100조를 만약에 100조를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다른 조치를 하나도 안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시중에 현금이 100조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100조. 지금 현재 제가 최근 그 현금 통화의 규모를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2, 3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현금 통화의 규모가 100조였거든요. 그럼 100조를 더 찍는 거예요. 새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게 어마어마하다 이게. 그러면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국채를 시장에서 사잖아요. 그럼 돈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인플레를 조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갖고 있던 다른 채권을 시중에 내다 팔아요. 그래서 국채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그 돈, 통화가 팽창되는 부분만큼을
다른 쪽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상세하게 조정을 또. 한단 말이죠. 지금 한국은행이 통화 조절을 가장 크게 하는 게 이제 그 뭡니까 이 한국은행 채권이 있어요. 네네네. 그게 금융통화 뭐 그저 채권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지금 한 180조, 한 300조 되나요? 그러니까 국채를 사면은요, 그거를 내다 팔아야만 통화가 유지되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00조를 국채를 인수해가지고 조치를 한다고 하면 시중에 현금 통화가 지금 있는 양의 2배로 늘어나고요. 네. 대한민국의 모든 저같이 예금만 딱 고정 정기 예금에 넣어놓고 있는 분들은 딱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앞으로 물가 올라가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돈을 빼갖고 딴 걸 뭘 사겠죠? 이게 집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고 또 뭐 금일 수도 있고 또 외국 주식일 수도 완전한 있겠죠, 거를 그렇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인플레는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무슨 의원이 이야기하시는 방법이요. 민병동 우리가 의원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이 20% 30% 하던 박정희 대통령 때 늘 당시 정부가 해왔던 나쁜 방법이에요.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걱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서 교수님 지금 뭐 국채가 풀려서 국제를 발행해서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지면 그게 지금 작년에 보여왔던 행태들이 유동성이 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갔거든요. 이게 그럼 또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의 통화 아까 이제 M2 그게 이제 3,000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이제 그 자금이 이동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주식시장 화랑이다 보니까 글로우로 가고 일부 또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실 정치권에서는 뭐 이재명 지사하고 사실은 그 이제 발의한 그 여당 국회의원들하고 얘기 그다음에 사실 좀 기재부하고 논쟁도 좀 논쟁이 있는 것 있죠.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실제로 뭐 국채를 발행해서 한국은행 인수하는 게 국가 신용 등급에 이제 부적절한 영향을 준다. 안 그 준다, 얘기를 하다 준다 보니까 얘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정부 적자는 민간 흑자고 그다음에 나라 빚은 곧 오히려 민간의 자산 아니냐. 그러니까 발행하는 게 무슨 크게 문제가 이렇게 부정적 없다라는, 여파 없다. 예. 사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어떤 교수분 얘기하신 거에 의하면은 실제로 국가 신용 등급에 별 영향 없다 얘기하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BIS라고 국제 결제은행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그 분기별로 발표하는 그런 그 논문 그 저널지가 네. 있는데 BIS 쿼터럴 리뷰라고 하는 2015년도에 나왔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은 82개국, 그 신흥국가 54개국,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가 28개국 대상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 국가 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을 했어요. 거기 내용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그 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 여력, 그다음 재정 건전성이죠. 그다음에 오늘 얘기했던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어떤 데폴트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해요. 물가 성장률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흥미있는 건 뭐냐면 GDP 대비 국가 채무가 10%포인트 올라갈 때 네네. 국가 신용 등급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0.2등급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0.3등급으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국가 재정이 신용 등급에 미치는 임팩트가 크다는 걸 더 발표했어요. 중요성이 커진 거네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궁금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200%예요. 근데 터키 같은 경우는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히려 신인도는 일본이 더 높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가 200%나 되는 GDP의 200%나 되는 일본 같은 경우는 GDP의 이자 비용이 1.5%밖에 안 되는데 터키는 GDP의 3%예요. 이자 비용이, 더 순이자 높네요. 비용이.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조달 금리가 높다는 거죠. 터키가 상대적으로 신흥 국가들이. 그래서 좀 최근에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조달하는 조달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보면 작년이 18조 5천억 정도 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22조 원 정도 예상되거든요. 그럼 GDP 대비 지금 기준으로 볼 때 올해 22조를 하더라도 1%가 안 돼요. 아직. 그러니까 사실은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은 좀 적은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BIS에서 얘기하는 얘기에 의하면 그 부채에 대한 감내를 이제 판단할 때 이자 비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자 비용이 높을수록 상당히
그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그 국가 부채의 임팩트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아직 보면 이자 비용 같은 경우 금리가 낮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정적 여파는 좀 제한되고 그다음에 또 아직도 절대적인 국가 채무 비율이 좀 낮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대외 채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사실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좀 대외 채무 비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정부의 그 빚이 민간의 자산이다 그런 개념이 적용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대외 부채에 대한 비중도 좀 감안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100조 발행했을 때 국가 신용 등급에 미치는 임팩트를 한번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논쟁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재정을 100조를 집행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한채 발행해가지고 시중 통화량 조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게 필요한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서 어쨌든 지금 현실은 자영업 지금 전체 고용시장이 25%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지원을 해야 민간 매수가 살아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건이 이제 지금 재원 조달을 놓고 이제 갑론을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밀한 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지원금 명조로 지난해부터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뭐 4차 얘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아요. 손실을 얼마나 받는지를 알아야지 누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적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가려질 텐데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금 뭐 체계가 마련이 돼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그게 사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수가 한 뭐 지금 550만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그렇죠. 그거를 일일이 손실 보상액 피해액이 얼마나 됐는지 이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예. 3차 지원금 때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어딘 해주고 어딘 안 해준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자영업자도 보면 잘 나가는 업종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또 사양 잘 안 산업이 되는 있을 것도 거고. 있고 문도 닫는 것도 예, 있고.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얻은 피해, 매출액이 감소가 얼마 되느냐. 사실은 뭐 국세청에 신고된 그 매출액이 있으면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적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무등록점 가게도 있고요. 그래서 피해액을 산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마땅히 지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못 받고요. 또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지원받는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손실 보상액을 또는 그 피해액을 그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그게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기본 태도가 그래요. 어떻다 말씀이세요? 따지기 어려우니까 네. 또 그렇게 하면 부당하게 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곤란하다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그 공무원들 태도입니다. 이번에 코로나에 의한 피해는 실질적이고 명백한 피해예요. 따라서 이게 코로나 피해인지 아닌지가 애매할 때는 일단 전제를 하고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코로나 피해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전쟁에 준하는 조치라서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문제는 자료가 없지 않냐. 가능한 자료를 총동원해서 지원을 하자. 그게 규모가 적어도 100조 정도는 된다. 그래서 재정 따지지 말고 이건 주는 게 필요한데 다만 정부가 그 한국은행이 통화를 찍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으니 그것을 동원하는 쪽으로 하자. 근데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안 드릴 텐데 미국이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그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돈 푼 방법이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특별목적법이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SPV라고 하는 겁니다. 예, 특별 목적 법인을 세워서 거기가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주고요. 그 SPV에 국가가 일부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SPV는 그 민간 그 금융기관들이 그 조직을 만들어서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일단은 최대한 가용해서 돌려보고 정부나 중앙은행은 일부를 지원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재원 100조는 저는 뭐 당연한 수치인데 이거를 돈을 찍어서 하는 방법은 반대고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으니 그거를 흡수하는 쪽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이게 국민채를 발행을 하자.
그래서 필요하면 새로운 금융기관이나 SPV를 만들어서 거기서 채권을 발행을 하고 거기서 조달한 돈을 가지고 필요한 데 쓰고 나중에 정말 못 갚겠다고 하면 국가가 나중에 청산을 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되니까 저는 한 100조.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은 어젠가 나오시는 말씀이 550조 예산 중에서 그거 깎고 네. 한 100조가 됐든 뭐 깎고 어디선가 정리를 빼내고 정리를 하고 네. 그래서 여기서 하자. 구조조정을 하자는 국채 얘기죠. 하나도 발행하지 말고 하자. 그리고 그리 하려면 대통령이 어떤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시라서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 정도라 하더라도 예산을 재조정해서 대통령 긴급 명령을 하자는 거고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하자는 거고 신 교수 이야기는 시중에 유동성이 많으니 그 유동성을 일단은 끌어다 쓰고 네. 그리고 정말 못 갚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뭐 재정이 됐든 나는 방법을 하자. 이게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참 어렵네요, 송 교수님.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동의하는 거는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00조는 뭐 충분한 금액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자영업자들 지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90% 정도 매출 손실 입은 그 자영업한테 고정비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도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선진국도 같은 경우도 이제 자영업 지원하는 건 맞고 방향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 이 나라들보다도 자영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100조 지원하는 건 맞는데 자금 조달 방법이거든요. 자금 조달 방법은 저는 두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저 일단 지출 구조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 본 예산이 558조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단은 지출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좀 불용 예산이라고 하는 건 없겠지만은 그래도 좀 사안이 좀 덜 급한 것들 그런 걸 좀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네요. 뒤로 미루고 그다음에 본 예산을 갖다 일단 쓰자는 거죠. 그거를 좀 자영업 지원하는 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0조 정도 배정이 돼 있다 그러면 80조는 더 갖다 쓰고 본 예산 쓰고 결과적으로 더 모자른 경우에 이제 뭐 추경을 하든 아니면은 지금 예를 들어 재원적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든 적자국채 발행하든 그런 게 이제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한꺼번에 이제 또 100조 발행하는 거하고, 저 한국은행이 어떤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그 차츰차츰 이제 그 국채 발행한 거를 되사주는 어떤 그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좀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100조 발행해가지고 한국은행이 그거를 다 매입하려고 그러면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하고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국채 발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매입을 하는 거에 대한 계획도 좀 짜주고요. 그다음에 그 발행하는 채권 규모도 무조건 이제 적자국채만 발행할 거 아니고 결과적으로 뭐 영구채도 발행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채권 발행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지난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로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역성장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뭐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현실은 그보다 더 숫자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정부와 또 여당에서 또 당에서 뭔가 대승적인 그리고 신속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세동 교수, 장광수 본부장, 서지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